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기류의 인문학 종로의 인문지리 8강 책의 거리 종로 서점과 도서관 강의를 맡은 홍덕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이제 직업상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요즘은 사실 저도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알라딘이라든가 예스24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책을 많이 주문하죠. 근데 제가 한 고등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책은 서점 가서 사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동네마다 서점이 하나씩 있었죠. 그리고 동네 서점에서 구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나들이 가고 싶을 때는 사실은 저도 이 종로에 있는 큰 서점들로 놀러 나오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도 있는 교보문고와 그 다음에 지금 없어진 종로서적 그리고 영풍문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에게 종로는 뭐랄까 약간 책의 거리라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거리 종로라는 그 역사는 그렇게 짧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의 근대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한국 문학과 또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 거의 100년 또는 120년에 가깝게 이어지는 책의 거리 종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책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장소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서점, 책을 파는 곳이죠. 또 한 군데는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도서관입니다. 책을 빌려보는 곳이죠. 두 곳의 장소는 굉장히 비슷하면서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팔리는 책은 어떨까요, 여러분? 책은 지식이지만 곧 상품이기도 하죠. 네. 저희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책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그 책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지식의 가치가 컸던 시대에는 그 지식을 탐구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서점에서 설령 책을 훔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랄까 그렇게 뭐 정말 벼락을 맞을 만큼 큰 죄는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겠죠. 꼭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서리하다가 잡히면은 예전에는 어른들한테 꿀밤 한 대 맞고 넘어갔지만 요즘은 파출소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책이라고 하면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느낌이 있고 뭔가 지식의 보고, 인류 문화의 정수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튜브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 매체들이 많은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는데 거의 100년 전, 그러니까 거의 다른 지식을 전달할 만한 매체들이 흔치 않았을 때 그 책의 위상이라는 거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 지점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중에 드릴 건데 도서관은 서점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서점에서의 책은 상품이었다면은 도서관에서의 책은 정말 공공적인 지식이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역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책들을 수집하고 분류해서 또 사서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책을 권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수집, 보관, 그 다음에 배포를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공간, 서점과 도서관이라는 두 가지 공간에서 책 또는 책이 담고 있는 지식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유통되는지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목차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종로의 서점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제목을 종로의 서점들이라고 붙였지만 이 서점들이 다 종로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뭐 회동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을지로 입구에 가까운 광교 자리에 있었고요. 신문관은 더 아래쪽에 있었죠. 남대문 근처에 있었고, 일단 박문서관하고 이제 신세각 같은 서점들은 종로에 있긴 했지만, 하지만 넓게 봐서 이 종로라는 공간이 당시에 식민지식에 상징했던 어떤 조선인들의 영역이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넓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조선인들에 의해서 그 어떤 그 민족의 실력 양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부국강병 같은 목적들을 위해서 그 지식을 생산하고 또 조선인 사회에 보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보자면은 넓은 의미에서 종로의 서점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경성의 도서관들에 대해 다룰 건데요. 혹시 여러분 식민지 이중도시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지나간 강의에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셨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경성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서울의 옛 이름이죠. 당시 그 경성이라는 도시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남과 북 사이에 무슨 베를린 장벽처럼 철조망이 쳐져 있던 건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청계천을 경계를 가지고 남쪽은 일본인 동네, 북쪽은 조선인 동네라는 식으로 그런 상징적인 경계가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지만 그 가는 것이 마치 외국에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서점이나 도서관의 분포도 보면은 그 남촌, 그러니까 청계천 이남에 있던 서점들은 주로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서점이 많았고요. 종로에 있던 서점들은 주로 조선인들, 그러니까 민족자본이 운영하는 서점들이 많았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총독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식민 권력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남촌 지역에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민족자본에 의해서 설립된 밀립도서관은 종로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도서관의 어떤 배치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도서관이라는 것을 설립한 주체들의 의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제시대라고 하면은 어떤 수탈이라는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조선인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뺏어가고 못 살게 하고,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 식민 통치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만 작동되는 건 아니죠. 예컨대 일본의 입장에서, 식민자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방침 같은 것들을 관철시키려면은 일단 조선인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사실 그 조선인들이 그걸 알려면은 일종의 문해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식민 통치를 위해서라도 이들에게 기초 수준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 수준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뭐 보통학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도서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당시에 어떤 그 대상 또는 장소에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같이 얽혀 있었던 거죠. 식민 권력의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을 기초교육을 시켜서 빨리 산업현장으로 투입시키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테고, 반면에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이 도서관에서 지식을 습득해서 내가 개인의 입신 출세도 이루고 민족의 실력도 같이 기르고 그런 욕망도 있었을 테고, 굉장히 그래서 복잡한 욕망들이 얽혀있던 공간이 이제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챕터에서는 이제 식민지식이 독서 경향의 변화에 대해 다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도서관과 서점에서는 어떤 책들이 팔리고 이런 책들은 누가 사갔나, 누가 열람했나, 그리고 19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식민지식의 그 역사적 흐름 안에서 독서 경향은 어떻게 변했나, 그런 얘기들을 좀 총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챕터 1, 종로의 서점들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보문고나 이제 영풍서점 같은 서점들을, 대형 서점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죠. 대형 서점들은 출판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책이라는 그 지식을 담고 있는 매체를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유통도 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몇몇 서점들 빼고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서점들은 책을 판매만 하는 곳이었죠. 근데 당시 실제로 식민지식의 서점이라는 곳은 책을 단순히 판매만 하는 곳이 아니라요, 기획도 하고요, 제작도 하고, 인쇄도 하고, 심지어 외국에 수입도 해오고, 아니면 그 조선 각지로 배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총체적인 근대 지식의 수입과 생산과 유통을 담당했던 그런 정말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해도 굉장히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요즘으로 치면 CJ 정도 될까요? 네, 그런 공간이었고 실제로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서점의 다양한 기능들에는 근대적 지식의 수입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대 교과서 또는 각종 서적을 출판하는 기능, 세 번째는 이 글을 쓰는 사람들, 문인이나 작가들에 대한 후원의 기능도 있었다는 것. 그래서 책은 곧 지식이었다.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한 권의 사전이 있잖아요. 사전 보통 두께가 이 정도 된다고 치면은 이 사전에 있는 지식을 여러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의 영상이 필요할까요? 몇백 시간 가지고도 안 끝날걸요. 그래서 아직도 책이라는 매체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보 집정량에 있어서 아직까지 영상이 책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살짝 여담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 요즘 사람들이 이제 점점 긴 글을 읽는 거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능력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정말 한 200년, 300년 전에는 특정 계급만의 특권적인 것이었죠. 예컨대 귀족이라든가 조선에서 양반 사대부들. 그런데 그것들을 시민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사실은 수백 년간의 또 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의 활자혁명 같은 것도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예컨대 뭐 언문일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한자투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조선어를 그대로 쓰는 글로 옮겨보자라는 식의 운동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거의 100년, 200년이라는 역사적 기간 동안 우리가 겨우겨우 이 책이라는 그런 매체를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의 것으로 만들어 온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책이라는 매체에서 멀어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앞으로는 뭔가 굉장히 극소수 상류층의 능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리는 거죠.
정말 그 문해력이라는 게 없으면은 유튜브를 봐야 되는 거고, 내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고 운 좋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독서 교육을 받았으면은 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갈리는 것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디스토피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이라는 것이 곧 근대화, 문명개화, 지식의 상징이었던 시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동아일보 1928년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조명이라는 작가가 쓴 서푼짜리 원고상 폐업이라는 수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 원고가 서푼, 3푼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푼이라는 건 최저 화폐의 단위죠. 요즘으로 치면 뭐 300원짜리? 근데 300원짜리 글 안 써!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대접이 다 무엇이냐, 창피가 다 무엇이냐, 그것은 다 몇 해 전에 감정이 살았을 때의 일이다. 그런 곳에 날카롭게 쓰던 신경은 벌써 묵은 호박 넝쿨의 권수같이 마르고 깨어들어갔다 하는 생각으로 이 책사, 저 책사를 혹은 내가 찾아가기도 하고 혹은 누구를 놓아서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한 군데 걸려들었다. 서점주인이라는 대상인에게 이따위 원고 행상인쯤으로 의뢰껏 명령을 아리들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명이라는 작가가 일찌감치 일본 유학을 다녀왔어요. 근데 일본에서 자기가 이제 문학 공부를 하면서 쓴 습작들이 있는 거예요. 그 습작들을 이제 출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여러분이 글을 쓴 게 있는데 출판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문피아로 가야죠. 네. 문피아나 조아라 이런 데로 가서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될 텐데,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명이라는 이 습작기에 있는 작가가 자기 원고를 들고 서점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서점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런 원고를 썼는데 한번 좀 봐주시고 괜찮다 싶으면 출판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은 읽을 수 있는 풍경이라는 거는 이 서점이라는 곳이 단순히 책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당시 괜찮은 어떤 습작 작가들의 글을 받아가지고 그 어떤 기획도 하고요. 책으로서. 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출판해서 유통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풍경이 언제 있었냐면, 저도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라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80년대 한창 한국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이 활발할 때 학교 앞에 있던 그런 사회학 서점들이 있잖아요. 대학 앞에. 그 서점들에서 이런 비슷한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동아리 같은 데서 이렇게 우리 동아리 교육을 위한 책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하면은 거기서 소규모로 출판해주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 전통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된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이제는 대학 앞에서 서점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나온 대학 앞에도 유일하게 있던 서점 하나가 한 거의 7, 8년 전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지도에다가 찍어봤는데요. 경성 시내에 있던 당시에 주요 서점들의 위치입니다. 보시면은 오늘 다룰 그 세 가지 서점은 제가 좀 진하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신문관이라는 서점이 이쪽에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으로 치면은 명동에서 충무로 가는 그 사이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에 있었던 신문관이라는 서점이 겸 출판소가 있었고, 방문서관이라는 또 유명한 서점이 종로 2가에 있었죠. 그리고 신생각이라는 나중에 다룰 좌익 서점이 저쪽 경운동 쪽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회동서관이라고 하는 뭐 조선 최초의 서점이라고 하는 서점은 광교, 지금의 종각에서 을지로 입구 가는 그 사이, 지금 신한은행 건물이 있는 데 있죠. 그쪽에 있었다고 하고, 그 밖에도 이렇게 작은 서점들이 굉장히 곳곳에 모여 있었다고 해요. 특히 여기 있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당시에 화신백화점 안에도 도서 판매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책을 팔았고, 마찬가지로 명동에 있는 미스코시 백화점에서도 책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 놓은 서점과 까만색 글씨로 표시해 놓은 서점이 있을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은 빨간색 글씨는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서점입니다. 지역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남쪽에 몰려 있죠. 이렇게. 특히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 마루젠이라고 하는, 이 환선이라고 하는데, 환선을 일본어로 마루젠이라고 읽거든요. 이 서점은 지금도 남아있는 체인이에요. 일본에 가시면은 반스앤노블스 같이 그렇게 유명한 서점 체인으로 남아있는 곳이고, 이란서방은 당시 가장 유명했던 서점 중에 하나고, 대판오코 서점이라는, 대판은 오사카를 가리키거든요. 그 한자로. 그래서 이제 당시 대판옥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주로 이제 어떤 일본의 오사카는 관서 지역에서 나오는 출판물들을 많이 취급하던 서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고서점, 여러 가지 그 조선의 여러 어떤 고문서 같은 것들을 취급하는 고서점도 당시 일본인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으로 치면 명동과 충무로 쪽, 그러니까 당시 남촌이라고 불리던 지역이죠. 일본인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반면에 조선인들이 경영하던 서점들은 다 종로라든가 아니면 근처, 최소한 을지로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점의 위치로도 당시 경성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그 분열돼 있었는지 민족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저는 그 최초를 따지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회동서관이 최초냐 광군서관이 최초냐를 따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당시 어떤 그 조선인들이 경영하는 민족자본으로 만들어진 서점들이 이렇게 다수가 있었고 그 서점들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회동서관을 이제 한국 최초의 근대 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당시 광교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1897년에 고유상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대요. 이 사람이 이제 초창기에는 신서설, 뭐 이해조라든가 이인직 같은 작가들의 신소설들을 많이 발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소설 딱지본 등을 발간을 했습니다. 고소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춘향전이라든가 뭐 별주부전 이런 소설들인데 딱지본은 뭐냐면은 굉장히 그 저렴한 큰 인쇄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저렴한 용지와 그러니까 저렴한 어떤 편집 같은 걸로 해서 사람들이 부담 없이 그 구입해 볼 수 있게 만든 그런 당시 요즘으로 치면은 해적판은 아니고요. 그런 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 가벼운 페이퍼백 같은 그런 걸 말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광수의 무정이 회동서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소설과 신소설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은 신소설은 작가가 명확하다는 거거든요. 예컨대 여러분 별주부전의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죠. 이야기해주는 할머니. 네. 농담이죠. 근데 그렇다고 할머니한테 인쇄를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신소설은 분명히 작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작가에게 팔린 부수만 크게 인쇄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떤 근대 출판 문화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작가가 자기의 글에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광수의 무정, 한국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하는 무정이 회동서관에서 나왔고 또 중요한 책으로는 한영훈 시인이 쓴 인해침묵이 또 회동서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굉장히 이런 신문학 서적들을 많이 간행함으로써 한국 신문학의 어떤 보급과 그 다음에 그런 성취들에 도움을 준 그런 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회동서관의 특징으로는 최초의 문고판이라고 할 수 있는 10전소설이라는 걸 냈거든요. 10전소설은 말 그대로 책 한 권이 10전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1,000원짜리 책 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얇고 가벼운 그 장정으로 해가지고 그 책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사볼 수 있게 어떤 지식의 보급화를 노렸던 기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 또 이제 사전과 실용서를 다소 발간하고요. 학생들을 위해 학용품도 함께 판매해서 굉장히 그 당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뭐 교보문고 같은 모습들을 상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당시 광교에는 이 회동서관을 비롯해서 서적상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다음은 최남선의 신문관입니다. 사실 신문관은 단지 서점이라고만 다루기에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그런 대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떤 종합문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모델에 가장 가까운 것이 최남선의 신문관이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최남선은 일찌감치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근대적인 사정들에 밝았습니다. 그래서 최남선이 그 조선을 문명 개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느낀 것이 책 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최남선은 1907년에 자기가 일본에 직접 다녀오면서 일본으로부터 최신식 인쇄 설비와 그 다음에 일본인 인쇄 기술자까지 데리고 와서 신문관이라는 출판사 겸 인쇄소 겸 서점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그 최남선이 그 신문관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최남선의 그 형 최창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사실상 어떤 그 사장 경영자 역할을 했고 최남선은 약간 그 뭐랄까요 요즘으로 치면 편집장 그러니까 치프 에디터의 역할들을 주로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남선의 신문관이 아니라 최창선의 신문관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최신의 연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사진 보시면은 사진이 컬러죠. 이 사진은 사실은 일제시대 사진은 아니고요. 1969년에 이 신문관이 있던 건물이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철거가 됐는데 그 직전에 찍힌 모습이라고 해요. 60년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은 뭐 한글 간판들이 있는데 당시 일제강점기로서는 이런 식의 건물들이 2층 건물이 딱 세워져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사세가 흥성한 그런 기업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위치는 경성부 황금적 이정목 21번지, 지금 을지로 이가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뭐 최초에 설립된 장소는 거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나중에 옮긴 장소고요. 근데 최남선의 아버지가 굉장히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계급으로는 중인 출신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경성 시내에 자기 집이 몇십 채 있을 정도의 부자였는데 부동산 재벌이었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근데 그래서 그 집 중에 한 채를 이렇게 아들들이 사업한다고 하니까 흔쾌히 내줘가지고 이렇게
출판사 겸 인쇄소로 쓸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1907년이니까 아직 한일합병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계획을 했냐면은 대한제국 시기니까 교과서를 만드는 사업들을 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만드는 교과서들을 출판하는 사업들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곧 몇 년 안 가서 이제 강제병합이라는 바람에 그런 사업들은 무산됐고, 그래서 사실은 최남선이 그 신문가를 만든 다음에 가장 주력한 일은 잡지 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년이라는 잡지 들어보셨나요? 최남선이 1908년에 창간한 잡지죠. 이 잡지는 한국 최초의 근대 잡지라고 평가가 되기도 하고, 또 당시 어떤 그 소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한국의 청년들을, 조선 청년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최남선의 굉장한 공이 들어간 잡지이기도 합니다. 그 소년 잡지를 보면은 사실은 1인 출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방대한 내용과 당시로서는 굉장히 박학다식한 그런 교양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남선은 당시에 이런 인쇄업을 단지 어떤 비즈니스로만 접근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민족 사업으로 접근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그 정말 잠자고 있던 조선인들, 조선 청년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독서만 한 것이 없고 그들에게 이 소년과 같은 잡지들을 읽힘으로써 그들의 어떤 잠자고 있던 기운을 흥성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또 여담이지만 그 여러분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죠. 그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호랑이 그림이잖아요. 그 저기 한국 선수단 숙소에다가 호랑이 모양의 한반도 지도를 걸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저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그 호랑이 모양의 한반도 그림을 최초로 실었던 매체도 최남선의 소년입니다. 원래 그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의 당시에 그 지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그 자기 한반도를 토끼 모양으로 빗댄 그 그림을 그린 일본의 지리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이 한반도를 토끼 모양으로 그린 것에 이제 반발해서 최남선이 호랑이 모양의 한반도 그림을 소년에 실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반도라는 땅덩어리는 그냥 그대로 존재할 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인문지리적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또 한 민족의 자존심과 또 자긍심과 자부심, 굴욕감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소년 말고 또 유명한 책으로는 당시에 경부철도 노래가 있죠. 그 최남선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깔린 경부선 철도를 일종의 창가, 그러니까 노래 형태로 만들어서 그 보급한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당시에 이제 기차라는 거는 우린 지금은 기차 타는 것이 너무 흔한 경험이 됐지만 사실은 그렇게 흔하게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기차가 제공하는 엄청난 속도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굉장한 근대적인 속도였거든요. 당시 뭐 기차들이 경성에서 부산까지 빠르면 11시간, 느리면 17시간 정도에 갔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 말도 안 되죠. KTX 지금 2시간 반 만에 가는 시대인데 하지만 당시 사람들로서는 걸어서 보름 걸려 가던 부산을 사실은 하루 만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차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기차라는 엄청나게 크고 검고 거대하고 시끄러운 기계가 내는 소리라든가 진동이라든가 그런 걸 느꼈을 때 감각 같은 것들을 사실은 최남선은 굉장히 날카롭게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기차라는 것이 곧 문명의 상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기차가 우리 국토를 달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인식과 함께 기차가 표상하는 근대성에 대한 인식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행본 경부철도 노래라든가 한양 노래는 또 한양 도성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노래거든요. 이런 식의 그런 창가집들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남선이 1907년에 창간한 이후에 신문과는 굉장히 그 성장을 해요. 그래서 1920년대 초에는 직공연 70명 정도까지가 늘 정도로 굉장히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최남선이 이때 독립선언문을 기초화했던 그 죄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추옥이 되죠. 다행히도 최남선은 추옥이 되지만 이 신문관이라는 기업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최남선이 맡고 있던 출판과 편집의 기능들은 거의 상실됐지만 인쇄소로서의 기능이 유지돼서 식민지 시기 내내 여러 가지 출판물들을 중요하게 생산하는 그런 인쇄 기업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최창선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당시 조선인 실업가의 대표격으로 뽑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두 번째는 근대문학의 매개자 방문서관입니다. 방문서관은 굉장히 좀 특이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은 노익형이라는 인물이 1907년에 창립을 했다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어떤 번역물이나 그런 번안물, 그러니까 예컨대 뭐 외국의 위인전이라든가 아니면 소설 같은 것들을 조선어로 번역한 그런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뭐 신문학 작가들의 작품들도 냈는데 사실은
이 박문서관이 특이한 거는 나중에 30년대 정도 갔을 때 그런 행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수라는 작가가 아까 이제 무정이라는 책을 회동서관에 냈다고 했는데, 근데 이광수의 그 무정의 판권을 박문서관이 30년대에 인수합니다. 근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무정은 1917년에 나온 소설이거든요. 근데 30년대 이광수의 판권을 인수해가지고 무정을 출판하는데 그때 이후로 또 몇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3만 부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감각으로 치면은 사실은 뭐 30만 부 이상의 대박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었는지 이광수의 사랑이라는 작품을 또 38년에 출간을 해서 흥행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학 작가들과의 인연을 맺게 되는 그런 이제 출판사입니다. 근데 이 출판사는 이제 또 사실은 이런 돈 되는 사업들만 했던 건 아니고, 당시 어떤 사전류 편찬이라든가 문세영의 조선어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거든요. 38년에 나온. 그 다음에 양주동의 조선 고가 연구, 향가 같은 조선의 고시가들을 연구한 책이죠. 이런 책들을 내므로써 사실은 민족적인 지식들을 사실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굉장히 공헌한 그런 서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신생각이라는 서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서점은 사진을 제가 못 구했습니다. 사진 남아있지 않아요. 굉장히 아마 길게 운영됐던 서점은 아닌 것 같고, 잠깐 짧게 운영됐던 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김창수라는 인물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당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사건을 꾸미다가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서 모였냐라고 하면은 시내 경운동에 있는 장인환의 경영인 신생각이라는 좌익 서점을 근거로 하고, 그 주인과 점원과 이제 몰래 통해서 동경이나 대판 같은 방면에서 발매 등금지당한 어떤 사회주의 서적 같은 것들이나 비밀 출판물 같은 것들을 사들여서 동지들과 같이 나눠보기로 했던 것인데, 이제 그게 동대문 결창스랑 종로서에서 발각돼서 출판부 위반이라는 혐의로 체포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식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점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그런 장소기도 했지만, 사실은 또 사회주의자들이 당시에 어떤 일제에 저항하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지식들을 퍼뜨리기 위한 하나의 장소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점은 진짜 지식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책이 들어오고 당시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책뿐만 아니라 팜플렛 같은 것도 많이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팜플렛이라고 하면은 우리 근데 뭐 스프링 제본하는 것 같은 거 있죠. 가제본된 그런 서적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정식 출판물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모이고 또 흩어지고 배포되고 수집되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퍼뜨리기에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런 서점들이 굉장히 좀 뭔가 은밀한 곳에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종로 쪽에 또 모여 있어요. 이런 것이 저는 좀 재미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종로는 당시 조선인들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그 종로 경찰서가 있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일제 치안 권력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곳인데, 사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치안 권력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종로에서 그런 자익 서점들이 운영됐다라는 것들도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비밀풀 출판물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저도 궁금한데, 당시에 이제 여러 연구들을 보자면은 예컨대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같은 것들, 자본론이 당시까지 완역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도 완역이 안 됐었고 조선어로 완역이 안 됐어서 자본어를 요약한 팜플렛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여와가지고 사실 읽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민족주의적인 저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시에 어떤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그런 지식의 하나로서 사회주의적인 사상들을 전파하는 장소로 또 서점이 기능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왔듯이 서점이라는 것은 사실 근대적인 지식들을 보급하고 또 유통시키고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그 근대적인 지식이라는 것에서 사실 여러 가지 성격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러니까 방문서관이나 회동서관으로 상징되는 그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움직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책이라는 매체는 그렇잖아요. 책이라는 매체 자체가 담을 수 있는 지식의 종류에는 사실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일제의 어떤 현실적인 검열 정책 같은 것들이랑 만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지만, 서점이라는 공간 자체가 근대 초기에 갖고 있던 어떤 가능성이랄까, 저는 그런 것에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서점 자체가 없어진 시대가 돼버렸지만, 당시 서점이라는 곳은 근대적인 지식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저항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내가 문인이다 또는 작가 지망세계라고 하면은 내가 쓴 글을 이 서점을 통해서 출판할 수도 있고, 이런 뭔가 굉장히 다양한 당시 사람들의 욕망, 내가 좀 더
근대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 좀 더 입신출세하고 싶다. 좀 더 멋진 작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좀 더 나를 둘러싼 이 답답한 억압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서점이었다는 그런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챕터는 경성의 도서관들입니다. 자, 이 글은 제가 6.1준의 서유견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6.1준이라는 사람은 일찌감치 당시 대한제국 시기에 그 정부의 그 특사로서 서양의 여러 국가들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죠. 근데 6.1준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서양의 여러 가지 제도와 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도서관이라는 게 있더라. 근데 당시 도서관이라는 제도는 조선에서는 그냥 낙선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특권층들만 보는 거였고, 물론 서민들이 보는 소설 같은 것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어떤 경서, 그러니까 뭐 논어맹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경서들이라든가 역사서 같은 것들은 춘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양반 사대부들이 보는 거였고, 어떤 성리학적인 이념과 맞물려서 나라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식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지식들을 굳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그런 제도도 상상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대한제국 시기 갑오개혁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신문제가 형식적으로나마 철폐가 되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무지한 백성들을 계몽시키는 것이 이 국가의 부국강병과 민족의 흥망성쇠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6.1준이 보기에 소위 말하는 힘께라 쓴다는 나라들은 다 도서관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은 어떤 게 있냐? 정부에서 만든 것도 있고, 국립이죠. 정부와 인민이 힘을 합쳐 만든 것도 있더라. 이거는 뭐 사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경서는 경전들, 사기, 역사서들, 각 학문의 서적과 고금의 명화 및 소설과 각국의 신문까지 준비되지 않은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쫙 다 배치를 해놓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도서관이더라. 근데 저는 6.1준도 100% 이해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이 왜 필요한지. 다만 당시 6.1준이 가봤던 도서관들을 보면은 뭐 저기 파리에 있는 프랑스 왕립도서관이라든가 런던에 있는 그 대형 박물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도서관들을 보면서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책이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하게 꽂혀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굉장히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부강한 힘이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서관이라는 게 조선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 설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근대 개화기 이후로 꾸준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명국으로 갖춰야 될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대적 지식을 습득하려면은 사실은 개개인들이 책을 사서 봐야 되는데, 책이라는 것이 지금도 비싸지만 당시로서는 훨씬 더 비싼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지적 탐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서관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식의 논리들이 있었고, 책이라는 거는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물건이기도 했고, 또 전문 지식을 담고 있는 서적들은 조선어로 번역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국어로 된 서적 같은 것들을 사실은 누군가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제공할 필요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근대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그렇죠, 여러분 책을 어떻게 읽으세요? 저는 사실은 묵독이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눈으로 읽는 거죠. 속으로 생각하면서. 사실 이 묵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근대적인 독서거든요. 사실 우리 옛날 그 드라마 같은 사극 같은 거 생각하면 선비들이 글을 어떻게 읽죠? 하늘천 따지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잖아요. 그 음독이라고 하는데, 사실 동아시아에서는 음독의 전통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뭐 선비의 마을에서는 항상 그리는 소리가 낭랑하게 담을 넘어 들린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근대적인 음독과 근대적인 묵독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데, 도서관은 사실은 묵독이 사람들이 돼야만 가능한 공간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도서관 가서 책을 소리내서 읽는다고 생각하면 어떠겠어요?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고 쫓겨나겠죠, 거기서.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사실 수십 명, 수백 명 여기서 묵독을 할 수 있어야만 도서관이라는 제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당시에 신문기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경성에 올라오면은 꼭 구경 가는 데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었대요. 왜냐하면은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아무도 소리를 안 내고 이게 너무 신기한 장면인 거죠. 그 당시 그 사람들로서는. 그 정도로 도서관에 가서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 또는 내가 그걸 잘 모르더라도 가서 도서관에 가면은 모두가 조용히 책을 읽는 거라는 걸 배우는, 또 목격하는 그 자체가 당시 사람들로서는 근대란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경험이기도 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도서관이 책을 분류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류의 책에도 사실은 근대성이라는 것을 사실은 체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컨대 인문,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 뭐 취미,
예술,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요즘도 보면 도서 분류교 쓰죠. 당시에는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식이라는 것을 각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분류된 그 지식 분야라는 것이 내 삶에 또는 우리 사회 조선인들의 삶에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감해보는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도서관은 식민 통치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지식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인구는 몇 명이고 땅은 얼마나 되고 도로는 얼마가 깔려 있고 산은 무슨 산들이 있고 전통 문화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알고 있는데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보면 수집하고 또 편하게 열람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선인들에게 독서를 권장했던 이유는 그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공장 같은 데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실은 말이 통해야지 일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업 현장으로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초등교육 수준의 그런 교육을 받은 인력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사실은 맞아떨어져서 식민지 조선에 1920년대에 들어가면은 도서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경성도서관인데요. 이 경성도서관은 당시에 이제 파고다공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 금강지화 건물 있는 그 정도 될까요? 네. 근데 경성도서관 이렇게 파고다공원 있고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도서관 표시가 당시 보시면 있습니다. 종로 이정목, 그러니까 종로 2가라고 써 있네요. 이 도서관은 처음부터 이제 그 관립도서관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밀립도서관으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이범승이라는 분이 1920년에 그 경성도서관을 설립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건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좀 작은 건물로 시작을 했다가 1922년에 민간의 기부를 받아서 신축 건물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1923년에 이렇게 번듯한 석조 건물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성도서관 운영의 특징은 아동관이라는 걸 운영을 했어요. 아마 당시에 이제 수파 방정환 같은 분들이 했던 어린이 운동 같은 거랑 연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책을 읽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은 최초로 깨닫고 실행했던 그런 단체 또는 그런 공간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선여자청년회라는 곳에 이 아동관 공간을 대여해서 아동 및 부여자의 교육에 힘쓰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종로도서관은 오래 가지 못하고요. 유료로 운영을 해보기도 했지만 사실은 경영난에 빠져가지고 1926년에는 경성부에다가 이제 이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다가 기증을 한 거죠, 요즘말로 치면은. 그래서 그 경성부립도서관 종로 분관이 돼서 운영되다가 세방 후에 이제 건물이 헐리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볼 곳은 이제 경성부립도서관과 총덕부 도서관인데요. 이 두 도서관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장곡천정이라는 한자가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소공동입니다. 그래서 조선호텔이라는 글씨가 보이죠. 여기가 지금 웨스턴 조선 호텔이 있는 자리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선은행이라고 써 있는 곳이 지금의 한국은행 자리입니다. 한국은행 건물 지금 남아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도서관이라고 써 있는 데 보이시고 여기도 총독부 도서관이라고 써 있는 데가 보이실 거예요. 이 두 군데는 당시 이제 조선 총독부 또는 경성부 이제 행정을 운영하는 쪽에서 만든 관립도서관이었습니다. 이 조선 총독부 도서관은 당시에 이제 중구 소공동에 있던 남별궁이라는 오래된 궁터가 있었대요. 그 터에다가 이제 이렇게 2층에 석조 건물을 짓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2년에는 현 마포구 아현동에다가 아현 분관까지 지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성장을 했고 지금의 이 도서관에 있던 장서들이 사실은 대부분 해방 후에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옮겨오게 된 거죠. 서울의 도서관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남산도서관이 그 조선총독부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잠깐 위치해 있었던 그 공간입니다. 아까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총독부 도서관이라는 곳은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조선인들의 교육, 계몽의 목적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민 통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또 그것들을 정리해 놓고 그 관료들이라든가 아니면 학자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그 당시에 총독부의 굉장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번듯한 석재 건물도 지을 수 있었고 아까 조선인 이범숙이 세웠던 경성도서관이 경영난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과는 좀 대조적이죠.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그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종로가 아니라 당시 총독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 있었던 그 소공동 지역에다 세웠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도서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성부립도서관인데요. 이 도서관은 역시 아까 지도에서 보였듯이 소공동에 위치해 있었고요.
원래 그 명동에 있던 한성병원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경성부립도서관으로 개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2년부터 27년까지 5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27년에 현 중부 소공동에 신축 건물을 지어 이관을 합니다. 지금은 이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 있던 책들은 해방 후에 부립 남대문 도서관으로 개칭이 됐다가 1965년에 남산에 신축 건물을 지어서 이관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산도서관이 지금 옛 경성부립도서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챕터 3, 식민지식의 독서 경영의 변화입니다. 네, 제가 또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동아일보에서 1923년에 취재한 기사인데요. 독서로 본 사회 인심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각 도서관이라든가 서점에 가봐서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 또 누가 책을 읽는지를 조사한 기사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경성도서관의 경우 3월 열람자 2,811명 중에서 일본인은 400명을 넘지 못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일본인 여성 2명뿐 조선인 여성은 1명도 없었다 라고 하고요. 직업별로는 학생이 총 열람자의 7, 8화를 차지하여 열람하는 책 또한 수리, 지리, 역사 등의 참고 서류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는 문학서, 그 중에서도 소설류가 많았으며 그 다음은 법률에 관한 책이고 과학에 대한 것을 극히 적었으며 사회 문제에 대한 책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명치정 경성부립도서관의 경우 3월 열람자 4,758명 중에서 조선인은 400여 명에 불과했으며 일본인 여성이 350여 명이나 되는 것에 비해 조선인 여성은 단 1명뿐이었다고 한다. 직업별로는 역시 학생이 가장 많았고 분야별로는 어문학 서류가 1,436부, 미술 음악에 관한 것이 970부, 수리에 관한 것이 477부였으며 사회 문제에 관한 책은 역시 잘 보지 않는다고 한다. 라고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흥미로운 것은 민족적인 분포였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경성시에 살고 있던 인구 비율이랑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선인 인구가 훨씬 많았을 테니까 특히 종로에 위치했던 경성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 많지 않은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명치정에 있는 경성부립도서관의 경우에도 4,758명 중에서 조선인이 400명 정도나 사실은 같다라는 것이 흥미로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치정에 한번 간다는 것은 사실 조선인들로서는 굉장히 뭐랄까 문화적으로 다른 공간에 진입하는 그런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책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젠더적인 분류인데요. 사실은 여성 열람자의 수가 일본인 여성은 그래도 경성도서관에는 2명이 있었고 명치정 경성부립도서관에서는 약 350명으로 한 퍼센트로 치면 7%에서 8% 정도 될까요?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 조선인 여성은 경성도서관에는 1명도 없었고 부립도서관에는 딱 1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좀 문제적인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당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선 사회가 근대적인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실은 또 내부적으로 여성이라는 대상들을 또 어떻게 타자화시키는지 식민지화시키는지 문제랑 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소설들을 읽어보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학교 학생들이 남학교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 여가 시간에 뭐 어디 가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남학교 학생들이 우리는 활동사진 영화도 보러 가고 도서관도 갑니다라고 하는데 그 여학교 학생이 되게 부러워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사감 선생님이 도서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가요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서관은 사실은 시민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공간에서의 젠더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당시 표현을 하면 히야카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여학생 보면은 휘파람 불고 이렇게 예쁜데라고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캣콜링이 했죠. 그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애하는 공간 또는 풍기가 물러지는 공간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여학생들을 잘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그 사실 문제가 있죠. 여기 보시면 학생들은 자기 참고서를 많이 봤다라고 하는데 여학생들이라고 참고서가 필요하지 않았을 리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젠더적인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책들을 많이 읽었냐라는 건데요. 일단 저는 이제 참고서를 많이 봤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도서관 가면은 책을 빌려보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토익 책이라든가 자격증 책 갖고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 경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순수하게 책을 빌려보는 건 뭐가 제일 많았냐라는 건데, 문학서가 두 번째로 많았다는 게 저는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23년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역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문학책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이 법률에 관한 책. 법률에 관한 책은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당시로서 이제
변호사, 문관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것은 극히 적었으며 사회 문제에 대한 책은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문학책을 읽음으로써 단지 내가 재미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근대적인 지식이라든가 근대적인 삶의 태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익히는 통로로서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명치정 영성부립도서관에서도 어문학 서류가 가장 많이 나갔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간 것이 미술이나 음악에 관한 것. 그러니까 문학, 미술, 음악 같은 어떤 근대적인 예술 분야들, 장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20년대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고 가장 많이 읽는 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1920년 좀 더 앞의 기사인데요. 이건 이제 기자가 본정에 있는 이란 서방, 아까 일본인 경영하는 서점이 있었죠. 에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본정에 있는 이란 서방의 말을 듣 건데, 책을 사러 온 사람의 수요는 조선 사람 4명에 일본 사람 6명 비례니 작년까지는 사회 문제에 관한 논문이나 작품을 기재한 서적이 많이 팔렸고 잡지로는 해방이 가장 많이 팔렸으나 금년 봄부터는 독서계 경향이 자칫 변한 듯하여 또다시 문예에 대한 서적 잡지가 많이 팔리며 아직도 구로포도강, 그러니까 크로포트키라는 당시에 그 아나키스트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책이 많이 팔린다. 문화 작품에는 영국의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많이 팔림을 보면 조선 사람에게 차차 미적 감정이 발달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마 20년이기 때문에 3.1운동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에 대한 논문이나 작품들이 좀 팔린다라는 거죠. 네. 근데 금년 봄부터는 3.1운동으로부터 1년 정도 지난 그 시점부터는 차차 변해가지고 다시 사람들이 사회 문제보다는 문학 작품의 세계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뭘 증명하냐? 조선 사람에게 차차 미적 감정이 발달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기자의 말이라기보다는 이 이란 서방 주인의 말이겠지만 사실 이거 이광수 같은 사람이 주장한 것이거든요. 문명이 발달한 나라는 어디나 할 것 없이 내셔널 리터레이처, 국문학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조선에는 민족문학이 없다. 그래서 민족문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는데, 조선 사람들이 문학 작품 이렇게 많이 읽는다는 거는 조선인들도 이제 소위 말하는 근대적인 문화시민으로서의 양식들이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20년대 분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고작 한 7년 뒤, 27년의 기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도서관의 책 열람률을 가지고 이제 분석한 기사인데요. 독서열의 증가는 축하할 일이다. 근데 그보다도 축하할 것은 과학서류 열람자, 과학책을 빌려본 사람이 늘었다는 거다. 거의 전부가 조선인이라고 할 종로분관 열람자 통계를 보면 이건 이제 경성도서관 종로분관을 말하는 거죠. 문학 어학률 34%에 대해서 과학이 21%라고 하니 이전의 통계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독자 범위가 문학서류가 굉장히 높았는데 거의 3대2까지 따라왔다. 그러니까 아까 23년 기사 기억하시겠지만 자연과학 서류는 거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 4년 사이에 거의 3대2 정도 비율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법률, 경제, 사회류가 11%라고 하니까 과학 21%라는 건 순전히 자연과학만을 의미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선의 독서 계급이 공막한 향락적 태도에서 엄숙한 과학적, 연구적 태도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시점에서 문학책을 읽는 거는 조선인들의 미적 감덕이 깨어가는 거였는데 27년에는 문학책을 읽고 있으면은 이건 공막한 향락적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한 거 있었던 거죠. 도대체 뭐였을까요? 왜 20년대 전반과 후반이 이렇게 달랐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고 제가 사실 박사 논문에 다룬 것들이 이런 지점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거친 요약이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20년대가 문학의 시대였다면 1930년대는 과학의 시대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기사에서도 봤듯이 문학 서류의 독서가 굉장히 왕성했고 넓은 의미로서의 문학, 여기서 문학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소설, 시, 희곡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문학입니다. 이 넓은 의미의 문학이 근대적인 사상, 지식, 문화, 기술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기능했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2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책 중에 노자영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불꽃이라는 서한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애 편지를 모아놓은 책인데 이 책이 20년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왜 베스트셀러였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읽어보면 엄청나게 유치하거든요. 근데 당시는 자유연애라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모의 뜻대로 가는 거고 또는 부모의 허락 없이 교제를 한다, 남녀 교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책을 통해 배운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들이 읽었던 예컨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소설들 생각해 보세요. 내용을 보시면 딱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부모와 가문의 그 금기를 깨고 사랑한 남녀 이야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당시 청춘 남녀들에게 미쳤던 영향이 엄청난 거고, 당시 기성세대 눈으로 보자면은 이 사회 풍속을 어지럽히는 굉장히 그 안 좋은 책들이었겠지만, 사실은 그 자유연애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책으로 읽으면서 자유로운 나라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이 내 가족이나 아니면 민족이나 공동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 내가 내 가족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내 아래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근대적인 나, 자유로운 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문학을 통해서 배우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27년 기사에서도 봤고 나중에 30년대로 넘어가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정도 가면은 과학책과 문학 서적의 열람률이 거의 1대1이 되고요. 30한 5년, 6년 정도 가면은 과학책이 압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30년대로 가버리면은 이학이나 과학 같은 전문 서적 유 독서가 독서 시장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이건 무슨 얘기냐? 문학적 교양을 획득하는 것보다 실생활이나 어떤 산업, 그러니까 취업이죠. 취업과 관련된 이학, 과학, 전문 지식의 습득이 이런 문학적인 교양 획득보다 훨씬 우선시되는 시대. 요즘 말로 치면은 정말 문송합니다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 90년대 한 중후반, 그러니까 IMF를 전후해서 한국에서 이공계 홀대론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대가 있거든요. 당시 신문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은 이공계 홀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공계 홀대론이 대타자로 항으로 삼고 있던 인문계라는 거는 무슨 법학이라든가 행정 이런 쪽이었겠지만, 어쨌든 당시는 그 이공계가 굉장히 좀 취업도 안 되고 그런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완전 반대가 돼버렸죠. 지금 이공계 아니면 취업이 아예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는데, 참 어떻게 보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거는 이제 당시 조선인들의 그런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20년대 소위 말하는 교육 좀 받았다는 사람들, 전문학교 다니고 대학 나왔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옆에 시집 한 권, 소설책 한 권 끼고 다니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람은 대학생도 아니야 라는 식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근데 반대로 30년대 정도 가면은 소위 말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는 일자리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매년 졸업장 쏟아져 나오는데 이 졸업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죠. 당시는 훨씬 더 심했겠죠. 왜냐하면 당시는 조선인들이 조선 총독부의 어떤 관료가 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그럼 관료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예컨대 뭐 일반적인 기업들이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인맥이 없는 사람들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쏟아지게 되고 취업난의 시대가 열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문학책을 읽을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전문학교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부터 마치 지금 대학교 1학년생들이 취업 공부하는 것처럼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문학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전공책들 읽으면서 취업 준비하는, 무슨 기사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여러분, 시인 이상도 건설 토목회사였던 거 아시잖아요. 그랬던 시대가 있는 거죠. 이런 변화의 계기가 뭐였냐라고 하면은 사실 단순히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하나의 상징은 저는 안창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창남은 1922년에 조선을 방문해서 고국 방문 비행이라는 걸 하거든요. 당시 경성에서 인천까지 그 상공을 자기가 타고 온 애기 금강호라는 비행기로 날아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흥미로운 건 당시 안창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조선과학의 초생자, 그러니까 조선과학의 뭐 예컨대 뭐 첫 번째 태어난 사람, 장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당시는 굉장히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말이거든요. 안창남은 과학자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창남은 과학자는 아니죠. 사실 모험가라든가 비행사의 이미지에 가까운데, 당시 조선인들이 보기에는 저 비행기라는 엄청난 과학의 정수를 조종할 수 있는 안창남도 과학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건 맞죠. 그러니까 왜 소위 말하는 서구 열강들,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하는 나라들은 다 하나같이 과학에 발달됐다는 거는 사실 육일준이 서유전문을 쓰던 시기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과학이라는 걸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선에 물론 20년대 정도 되면 이제 전문학교들이 생기고 그 전문학교들이 이학부라는 게 생겨가지고 기본적인 자연과학 상식 같은 거 가르치거든요. 뭐 화학, 물리, 지구과학 이런 것들은 가르치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었고, 또
그런 식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더 전문적인 교육, 요즘으로 치면은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경성제국대학이 1926년에 생기는데 사실은 처음에 법학부랑 의학부만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식민지 경영에 가장 필요한 지식이 그거였어요. 의사는 당연히 필요하죠. 예컨대 뭐 일본인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필요하고 조선인들의 어떤 뭐랄까 식민지 경영을 하려면 안정적으로 조선이 생산성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생산성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직업이고 또 법학은 그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학업 관리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중에 이제 조선어학부라든가 그런 문학부가 생깁니다. 이 학부는 한참 뒤에 생겨요. 30년대에 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별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아마 실제로 만주사변이 터지고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조선이 병창기지가 되지 않았으면 영원히 안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과학기술들은 별로 조선인들이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실제로 식민당국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조선인들이 필요한 거는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딱 중등교육 수준 정도의 기술교육을 해가지고 예컨대 무슨 산업 현장에 나가가지고 기계 이름 같은 거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기계 사용법을 일본어 그런 매뉴얼을 보고 익힐 수 있을 정도. 이런 정도 기술교육이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1928년에 경무총감이었던 이케가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급학교 진학에 매달리거나 복록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받는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임금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관료가 되고 싶어하는 현재의 교육 현상이 독서교육의 폐해다. 얘네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 그러면서 그 대책으로 근로주의라는 걸 실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근로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교육과 근로를 동시에 시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직업교육 같은 거죠. 일찌감치 실습 보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식민당국의 의도였는데 조선인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안창란 같은 사람을 보면서 또는 좀 더 나중에 나오지만 석주명이라고 하는 나비박사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개인의 출세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민족이 실력 양성을 다 같이 흥하는 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열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식민당국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술 교육만을 제공하고 싶어 했지만 조선인들은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과학 기술 교육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당시 이런 노래가 유행했어요. 떴다 보아라 안창남의 비행기, 내려다 보아라 엄복동의 자전거. 근데 뭐 자전거도 지금 해보자면은 자전거가 뭐가 과학이야라고 하겠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는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그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킨 게 과학에 대한 열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식민지기의 흥미로운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항상 뭔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 식민 당국의 의도와 그 통제를 받고 있지만 그 통제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욕망과 열망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그 피억업자들, 조선인들의 그 욕망 같은 것들이 충돌하고 때로 엇나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고 정말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조건에서든지 사실은 내가 욕망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비록 그것이 내가 일본에 있는 어떤 대학에 진학해서 과학자가 되는 길이 아닐지라도 사실은 다른 형식으로라도 뭔가 그런 걸 지망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채만식이라는 작가는 다들 아실 겁니다. 태평천하라든가 그런 풍자적인 소설로 유명하죠. 채만식의 소설 중에서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레디메이드 인생의 줄거리는 다 아시죠? 그 주인공은 실업자입니다. 룸펜이라고 하는 정말 고등지식의 교육을 받았지만 취업이 안 돼가지고 놀고 있는 요즘으로 치면 문송하게 살고 있는 문돌이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있어요. 어린 아들이 있는데 시골에 맡겨두고 형한테 맡겨두고 안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서울로 데려가봤자 자기가 먹여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일생은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숙집 주인이 하숙비 달라고 하기 전에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시내를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구경하고 아니면 뭐 친구가 일하는 신문사 가가지고 그냥 물 한 잔 얻어먹고 이러다가 다시 저녁에 하숙집 들어와가지고 주인이 잠들었나 안 들었나 보고 잠들었다면 들어와서 자고 이런 게 일상인 사람이에요. 정말 완전 무능력하고 어떤 그 삶의 의욕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아들을 인쇄소의 직공으로 맡깁니다. 근데 아들이 굉장히 어려요. 당시 묘사되는 거 보면은 10살인가? 딱 그 정도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 그 아이를 인쇄소 견습공으로 맡겨서 이 아이는 에게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고 나오면서 자기는 이제 아들과 함께 자취를 하기 위해서 주인 노파에게 부탁해가지고 김치를 좀 담궈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묘한 장면이죠. 채만식은 아시다시피 작가잖아요. 소설가고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는 최고의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최만식이 보는 34년 정도의 이 소위 말하는 문돌이들의 삶이라는 거는 다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거예요. 레디메이드 인생은 기성품이라는 의미기도 하지만 재고라는 의미기도 하거든요. 만들어서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놔도 언제 팔릴지 모르는 재고품 인생인 거고 그나마 인쇄소 견습공 같은 기술을 좀 배워야지 그나마 좀 먹살길이 열리는 그런 시대인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또 최만식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공부 때려치고 기술 배워야 되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씁쓸한 선택인 거죠. 사실은 뭐 여기 나오는 P라고 해서 아들을 거기다 맡기고 싶었겠어요. 아들도 사실은 맘만 먹으면 더 좋은 교육 받게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맡기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소설도 이런 맥락을 읽으면 훨씬 더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이거는 레디메이드 인생이 겨우 임자를 만나 팔렸구나. 근데 이것도 좀 재밌습니다. 생각해보면은 팔린 거는 사실 P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팔아놓고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 자기의 모습을 투사하고 있는 거죠. 자기 회환이랄까요? 내가 소설 공부도 하고 문학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인문학적 공부들을 했지만 이렇게 당장 하숙비조차 못 내서 이렇게 쪼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근데 그 상황이 사실은 원인이라는 걸 캐고 들여다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식민 정책과 관련이 있는 거죠. 조선인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고등교육을 받고 사실은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없는 거고 조선 총독부 측에서 원했던 거는 조선인들 하급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뭔가 모든 것들이 꼬여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자기 인식 같은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 소설의 인식 그 마지막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R&D라고 하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예산이 1년에 20조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인문학계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1% 정도 된대요. 2천억 정도,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최만식의 시대를 레디메이드 인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기도 하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러면서도 항상 뭔가 인문학이 중요하다. 근데 BTS가 나오면은 저런 자유로운 감성이 중요하다. 아이폰 인문학을 과학에 접목시켜 아이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죠.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걸 알죠.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사실 그것을 뭔가 제도적으로 독려한다라기보다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느낌들이 있고, 반면에 자연과학은 뭔가 국가라든가 정부라든가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또 융성시켜야 되는 것이라는 인식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30년대에 그렇게 일본은 물론이고 사실 조선인들마저도 인문과학적인 사유들을 사실은 에서 눈을 돌리고 자연과학적인 정말 실용적인 것들만 찾기 시작했을 때 이후의 사회가 우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 후에는 일본의 공국주의가 가속화되고 중일전쟁을 거쳐서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정말 파시즘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물론 그때와 똑같은 파시즘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인문사회학이라는 게 모두의 지식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 계급을 위한 지식, 통치를 위한 수단이 돼버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죠. 인문사회학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기능인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매트리스 밖에 있는 사람들, 배터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나는 자연인자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연과학 다 거부하고 스마트폰 없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또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가능성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사회학과 자연과학이 양립 불가능한 지식 체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추구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책이라는 것, 또 꼭 아니면 책이 아니라도 어떤 인문사회학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의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